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사 서창규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법 입문특강을 진행을 했었죠. 그죠? 예, 그때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그 입문특강이 앞으로 진행할 모든 강의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예, 그 행정법 입문특강을 발판 삼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이제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강의가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진행할 걸 잠시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가 1단계가 행정법 기본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 강의. 자, 이 기본 강의 전에 제가 진행했던 것이 입문특강이에요. 입문특강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입문특강은 앞으로 진행할 모든 강의의 하나의 설계도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진행할 것이 이 기본 강의 속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기본을 발판 삼아 가지고 약술 문제, 약술, 그 다음 사례, 이 두 가지를 이제 끌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술이든 사례 문제든 간에 이 기본 강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 암기를 보다 더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본 강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사례 특강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례 강의로. 각각 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 기본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례 문제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진행할 게 뭐냐면 빠진 게 뭐죠? 그래서 이 약술이죠. 약술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약술 특강. 뭐 해마다 이 약술 특강에서 거의 다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술 특강은 출제 가능한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최종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 약술 문제하고 그 다음 사례 문제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실천처럼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올해 그 모의고사에서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8회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8회까지 완주하신 분이었다면 아마 올해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 특강에서는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총 5단계 과정을 밟아서 앞으로 1년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걸 성실히 잘 따르는 친구들이라면 내년 2025년 시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그 1단계인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기본 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본 강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2, 3, 4, 5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여기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걸 명심하시면서 기본 강의를 충실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 수험생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그 다음 정리, 그 다음 반복, 그 다음 현출. 이 총 4단계 과정을 밟아가는 거고요. 이걸 커리큘럼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리 반복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숙련시키느냐는 정리 반복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출. 이 현출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기본 강의하고요. 그 다음 사례 강의.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사례 강의는 다시 또 여러분들 현출 연습도 같이 비행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모의고사는 정말 현출을 위한,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요령껏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기본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건 여러분 예습,
그 다음 복습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죠. 예습하고 그 다음 제 강의 듣고 그 다음 다시 또 복습하면 3회독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수험 생활을 진행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복습만은 충실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모아서 하면 안 돼요. 오늘 만약 여러분이 뭐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떤 배웠다. 그러면 그날 바로 통치행위에 대해서 수업 듣고 난 걸 기본적으로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은요, 만약 수업을 1시간 들었다면 복습은 3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이해가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30분 이하에서 복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했던 걸 정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교과서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제가 기본 강의하면은 뭐 행정법의 전체를 체계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입문 강의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입문 강의를 들을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입문 강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숙지하고 이 기본 강의를 이어서 들으면 훨씬 학습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목차만 잠시만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에 보면 총 제가 몇 편으로 구성해 놨죠? 6편으로 구성을 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입문특강 할 때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고요. 행정구제법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작용법하고 구제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 구조를 잠시 한번 보시면 그 제1편에 행정법 통론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 2편이 행정작용법 되어 있죠. 그리고 3편이 행정절차 정보공개, 그 다음 제4편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편, 3편, 4편을 다 모으면 넓은 의미의 행정작용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입문특강 때 그렇게 제가 아마 나눠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제5편에 보시면 이제 행정구제법이 들어있죠. 여기까지가 행정법 총론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개별 행정작용.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 안에 일반 행정작용과 개별 행정작용이 있는데 이 개별 행정작용은 강론에서 배운다고요. 근데 개별 행정작용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뭐 급부행정, 경찰행정, 환경행정부터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그 중에서 요 경찰행정작용만 별도로 빼서 배웁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인 경찰행정법을 배우게 돼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험의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총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 중에 제1편은 이제 우리가 법치행정 했잖아요. 제가 아마 입문 강의 때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법치행정이라고 그랬고, 그걸 딴 말로 하면 행정은 법에 따라서 하고, 법에 따라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국민이 침범받았을 때 그걸 구제해주는 메커니즘, 그게 법치행정이라고 그랬죠. 그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1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법 이 기본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체크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1편 행정법 통론에서 제1편 행정법 통론에서 제1장 1장 행정부터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행정이라는 걸 왜 배워요? 우리는 행정법 배우러 왔지 행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행정을 왜 배우느냐? 행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정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여러분 이 행정이라는 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행정이었어요. 옛날에는 절대군주 시대 때는.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인문특강 때도 제가 배우셨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은 이게 법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게 됐는가를 잠시 보도록 합시다. 복습 차원에서. 이때 이 행정은 행정법.
행정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이에요. 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절대군주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렇게 절대군주 시대 때. 이 절대군주 시대 때 왕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국가를 주물렀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이게 옛날 왕이 이꼬로 국가였으니까요. 짐이 곧 국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이 국민을 향해서, A는 앞으로 국민이에요.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가 있으면 국가는 항상 뭔가를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행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이 아니고요, 왕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 때는 왕이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인치의 시대다. 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민혁명이 터지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죠? 돈을 벌어놓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그냥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언제 돈 뺏길지 불안해서 인생 살기 어렵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드디어 입법을 하죠. 입법을 해가지고 왕한테 법을 가져갑니다. 왕이 물어봤겠죠. 국민이 왜 저래 시끄럽냐, 그죠?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안 그러면 네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드디어 이 행정을 뭐에 의해서 한다고요? 법에 의해서 드디어 이 행정을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걸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의 권력이 입법과 여기 이 왕이 남아있는 게 뭐죠? 이게 행정이죠. 하는 행정이고. 그 다음 이 행정을 할 때 이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행정했을 때 그걸 사후 통제 장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지켜서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사후 통제하는 사법부가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분립이 되는 거죠. 권력 분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행정도 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18세기 이후에 돼야 등장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개를 같이 하고 한다고요. 몇 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행정법은 국가, 왕이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니까요. 절대군주 시대 때는 감히 누가 누를 규율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민혁명을 배경 삼아서 이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드디어 행정도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법이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곧 행정법으로 나오게 됐던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법치 행정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률, 적합성과 권리구제, 개인의 권리구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권리구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법 통제를 받게 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법치 행정은 왕이, 오늘날 국가잖아요. 국가가 행정할 때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하고, 그죠? 그게 법률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했었을 땐 사법부에서 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정이라면 이 행정은 이제 드디어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 법, 즉 행정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행정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행정, 이걸 우리는 협의의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협의. 그럼 행정법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면 뭐 법률 적합성, 사법 통제 이게 다 일어나야 되겠죠. 이 법률 적합성은 빼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오리지널 행정, 협의의 행정은 이게 사법 통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정은 행정인데 특이한 행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통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치행위는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는 강의의 행정입니다. 강의의 행정이긴 한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는
이 법치 행정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치 행정의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셔야 될 건 이 통치행위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1장에서 이 행정에서 배우실 때, 이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될 것이 통치행위, 요 하나만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이고, 그 행정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왔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페이지. 제1장 행정이죠. 그 제1절 행정의 의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그렇죠?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행정은 행정법의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행정법의 규율 대상으로서의 행정, 쉽게 말해서 행정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 법치 행정이죠.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 지배받지 않는 행정이야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있어 왔지만, 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입헌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그 권력분립 나오죠. 권력분립 원칙, 법치를 전제로 해서 비로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줄에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기속이 강하다. 그렇죠? 행정은 법치 행정,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죠? 강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법에 의한 기속이 약한 통칭. 보세요. 여기 통칭이 나오죠? 통칭이요. 법에 완전한 구속을 받으면 완전한 법치 행정이 되는 거고, 법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을 할 때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안 지켰을 땐 사법 통제를 받아야 그게 완전한 법의 기속을 받는 법치 행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행정 중에서 특이한 행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통치행위고요. 통치행위는 이 사법 통제가 안 되도록 되는 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건 법치 행정의 예외이자 그 다음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제2절 통치행위를 이제 배울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제2절 이제 1절은 공부하셨고요. 제2절 2절에 통치행위. 이건 약술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통치행위요. 그래서 그 학습 가이드에 보면 제가 이번 그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높은 편은 아닌데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내년에 약술 형태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통치행위는 그 제가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약간 낮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중요한 판례가 최근에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내년 출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방금 체계 잡았을 때 통치행위도 행정이에요. 행정인데 예, 사법 통제가 안 됐잖아요. 그 말은 법치 행정에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서술에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고도의 정치성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즉 사법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마디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키워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써도 좋은데 키워드만큼만 들어가면 채점자는 이 친구 알고 있다 하고 점수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통치행위 개념을 쓰실 땐 두 마디, 고도의 정치성, 그 다음 두 번째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우리 오늘날 법치행정에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법치행정에서는 행정할 때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법을 안 지켰을 땐 사법통제 받아야 되는데 사법통제가 안 되도록 되는 행위가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특징에 보시면 통치행위는
그 나와 있죠? 위법성 심사를 배제. 그럼 법원에서 위법한지 안 한지를 아예 심사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저 위에 보세요. 즉 법치행정 원칙에 대한 뭐다? 예외다. 아까 법치행정이 100%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법에 따라 행정해야 되고 법에 따라 하지 않았을 땐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법치 행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요, 법은 아예 재판을 안 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아예 재판 안 해주고 돌려보내는 걸 각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지금 주로 대통령이 해요. 통치행위는 이 대통령이요. 뭘 했냐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 폐쇄 조치를 한 건데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왜 했어요? 여기에 이제 돈이 나온 걸 갖고 이제 북한이 이걸 핵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국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생각에서 국민보호장치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라고요. 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예요. 남북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에 입주업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A도 거기에서 입주업체예요. 입주업체인데 여기 엄청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했는데 한 큐에 이게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의 재산권부터 해서 엄청난 게 지금 있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무슨 예고 방송도 없이 바로 그렇게 없애냐. 이건 법치에 반한다 이러면서 이건 법치에 반한다. 법에 반한다 하면서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이제 취소 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법원에. 그럼 만약에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무슨 행위로 보게 되면 이렇게 통치행위로 보게 되면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통치행위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학자분들과 그 다음 법원의 입장도 통치행위를 인정해요. 그럼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면, 이게 통치행위를 인정해버리면 뭐가 안 되죠? 사법 통제가 안 돼요. 사통이 안 된다. 그 말은 법원이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소송의 한계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일종의 소송의 한계가 돼요. 법원이 소송하고 싶어도 못하는 한계 중에 대표적인 게 통치행위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원이 이 소송 받아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의 잣대만 들이대가지고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국가가 날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법치를 후퇴시킨 거예요. 후퇴시킴으로써 법원은요, 이거 내가 보기엔 통치행위네 하면 아예 재판도 안 해주고 돌려보내버리는 각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요,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없앨 수는 없죠. 지금 만약 통치행위를 인정하면 없앨 수는 없지만 아마 인문특 강때 제가 강조했지만 구제는요, 이 자체를 공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작용 자체를 시정시켜서 없애달라. 원래 없는 모습으로 돌려달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존속보장이죠. 존속보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이라고, 소송. 그런데 이걸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때문에 A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 이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돈 달라, 이게 돈. 이걸 뭐라고 여러분 가치보장이라고 그랬죠. 가치보장. 이 가치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국가배상 이런 거예요. 국가배상이나 그 다음 손실보상 이런 것은 안 되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답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래 통치행위의 1차적인 기능은 이거예요.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근데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 돈을 받아낼 방법을 얻겠는가?
그래서 그 중에 이 국가배상에 관해서 그동안 판례가 국가배상, 돈 주는 것도 부정했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행위, 이것도 행정작용이잖아요. 행정작용이 고도의 정치적 속성이 강할 경우 그걸 통치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존속보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이런 소송, 취소송 같은 걸 제기하게 되면 일반 법원에서는요, 이걸 재판하기가 어렵게 되고 아예 돌려보내는 각하로 가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줄 수는 없겠는가? 이 부분은 별도로 남는다는 거. 그리고 일반 법원 말고요. 여기 뭐 헌법재판소 들어보셨죠?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이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은 없겠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통제가 여러분 헌법소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겠나? 이 문제는 별도로 남아요. 우리가 보통 사법통제가 안 된다 할 때 그거는 일반 법원을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소원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안 되는 건 뭐냐면 일반 법원에 가서 이걸 없애버리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걸 전제하고 통치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에서는 여러분들 그 개념은 이제 이해하셨죠? 뭔지.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실래요? 3페이지. 논의의 전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논의의 전제에서 통치행위의 논의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사법심사라는 건 요 일반 법원을 전제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치행위가 현실의 문제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치주의 내지 개인의 권리보호제도, 이게 바로 법치행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법통제가 안 되고 되는 나라,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A 나라가 있고요. 여기 B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법치가 완전히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사법통제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법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사법통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두 나라 중에서 이런 통치행위라는 걸 행정작용 중에서 일정한 행위를 통치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이 나라일까요? 이 나라일까요?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어차피 사법통제 안 되고 있는 나라에 뭘 또 만들어 할 일 없이 어차피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법통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 예외 현상으로서 뭘 인정하는 거죠? 통치행위를 인정할 여지는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요, 법치를 후퇴시킴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된 나라에서 논의하는 것이 통치행위입니다. 그게 논의의 전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에 보시면 각국의 실태라고 되어 있죠. 이 통치행위의 출발은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지만 통치행위를 또 너무 넓혀버리게 되면 국민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한계 내에서 인정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각국의 실태 보시면 프랑스는 사법적 자제, 미국은 권력 분립. 이게 무슨 말인가는 좀 밑에 나올 거예요. 영국은 대권 행위에 근거하여 각각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답안에 쓰는 그 정도만 쓰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 미국, 영국 등등등에서 통치행위가 인정되고 있다. 그 정도만 언급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목차 구조를 보면 서술까지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고,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실 테니까. 그럼 서술에서 제가 통치행위가 뭔지 어휘는 설명했어요. 어휘에서 키워드 두 마디. 고도의 정치성, 그 다음 사법심사, 제외. 그 어휘를 안다면 특징은 금방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썼던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논의의 전제였죠. 논의의 전제. 즉, 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통제가 제대로 되는 나라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아니다. 그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통치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통치행위의 각국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다음 미국, 영국, 꼭 간단히 여러분이 언급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통치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법치 행정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법치 행정이 되는 나라에서는 행정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이 들면 이 행정에 대해서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법치 행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건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법치 행정이 예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법치국가에서 이런 걸 과연 허용해야 되겠는가? 즉 허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다음 진행됩니다.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목차가 과연 통치행위의 행위의 인정 여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어떤 주소,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이제 감이 오죠? 좋습니다. 그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잠시 잘랐다가 그 다음 핵심 주제인 통치행위 인정 여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